네, 내일부터 제주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장마가 찾아온 건데요. 올해 첫 태풍도 발생해서 태풍의 수증기가 남해상의 정체 전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때이른 더위에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한 것도 잘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6월 11일인데요. 내일부터 장마예요? 맞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장마의 영향권에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맘때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991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년을 평균을 했을 때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평년 이맘때라고 하면은 이제 제주도는 6월 19일 정도에 시작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예. 남부지방은 23일 그리고 중부지방은 한 이틀 뒤인 6월 25일에 시작이 돼서 한 32일 정도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장마입니다. 예. 그런데 내일 제주도의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주일 좀 이르게 그러면 어느 정도 일찍 시작이 되느냐? 예. 1993년 이후 역대 세 번째입니다. 2011년과 2020년 때에는 6월 10일 정도에 한 열흘 정도 일찍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은 세 번째로 좀 빠른 장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빠른 거예요? 일단 왜 빠른지 늦은지를 좀 보기 위해서는 네. 장마라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좀 보면 되겠는데요. 좋아요. 예. 이 장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세요. 장마 전선이 맞냐, 정체 전선이 맞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그 경계면을 정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6월달에 사실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6월부터도 이제 무덥고 습한 그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장마를 전후해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는 볕만 피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체감 더위를 30도를 넘기지 않은 더위가 찾아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장마 전선을 끌어올리는 덥고 습한 바다 위의 공기가 아직은 확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차고 그래도 건조한 대륙성 공기 덩어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6월 말부터는 슬슬 이제 해상으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오는데 우리나라 쪽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제 맞부딪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주먹이 맞부딪혔을 때 이 이루고 있는 이 경계면이 전선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6월이라고 하면은 대륙성에 위치한 그런 차고 건조한 공기가 좀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못 올라오는 상황인데 예. 이게 제주도 지역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덥고 습한 공기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는 그 시점이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더워도 그늘에 잠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 제주도에 찾아온 그 장마 전선 아무튼 그게 이기면 그늘에 가도 꿉꿉하고 막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찝찝하고 이런 건가요? 끈적끈적하고? 그렇죠. 이제 제주도와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으로 순차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서서히 남쪽에서부터 이제 밀고 이제 덥고 습한 공기를 밀고 올라오기 때문인 건데요. 예. 그래도 이제 장마가 한참 이어지는 그 시기 동안에는 이 두 세력들이 서로 미루고 뭐 내려보내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좀 어느 정도 덥더라도 좀 건조한 공기가 있기는 하지만 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온이 30도를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공기가 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땀을 흘렸을 때 이 땀이 마르면서 우리 체온을 가져가면서 증발해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기를 그대로 가둬두고 혹은 이 땀으로 인해서 오히려 열 저장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이제 30도가 넘지 못하더라도 체감 더위가 이제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가 오고 또 꿉꿉하고 이런 날씨가 이어지는 거고 장마가 결국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나라를 덥고 습한 공기가 지배를 했다라고 하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내일부터 오는 비는 그럼 장맛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비는 장맛비다. 네. 이 비는 소나기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가 이번 주에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장마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정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마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 계절이 아니기는 하지만 겨울철에 한 2, 3일만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장마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장마라는 뜻 자체가 예. 길게 오랫동안 내리는 비이기 때문인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왜 장맛비다. 이게 장마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예. 기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시스템에 대한 분석에서 이 비의 원인 규명을 하는 거는 굉장히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에겐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내일 내리는 비가 장맛비다, 그리고 오늘은 장맛비가 아니다, 뭐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본격적인 이제 오랜 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내리는 그런 이제 계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신호탄을 알리는 그런 시점이라는 개념에서 장마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맛비가 내리긴 하지만 남부지방도 금요일날 비 예보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비는 장맛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계면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는 장맛비라고 학자적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선에 내리는 비는 아니기는 하지만 다음 주까지도 우리나라 계속해서 비 예보가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변동성에서 비 예보가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장마의 시작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일단은 내일 제주도만 장마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다음 주까지는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비는 비가 내리지만 이 비를 장맛비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힘들다라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마가 만약에 일찍 시작되면 그만큼 일찍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길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는 과거에 평년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경험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보를 뭐 요즘에는 중계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예. 사실 저는 요즘에는 좀 이해하기 쉽게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 내가 출발하려고 했을 때 도착지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도착지까지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예정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끕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 한 2시간 정도 도착지까지는 가겠구나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어느 구간의 예정 경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회하는 길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차량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소요하는 그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어떤 교통량의 변동성이 많아지는 것처럼 예보의 변동성도 커졌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계속 어떤 예보의 정확성을 과거만큼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름철에 불가능성의 그 변동성의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장마의 시작 같은 경우에도 일찍 시작은 했지만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까지 보통 정체전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장마의 끝물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광복절이 지나고 나서까지 장마가 중부지방에서 더 이상 올라가질 않으면서 이 지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최장 54일이라는 거의 기록적인 장마의 기록을 했는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어떤 장마의 형태가 나타날 것인지는 워낙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났다. 제주도만 시작했는데 중부와 남부지방은 아직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변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요소로 봐야 될 것이 또 변수가 이제는 태풍의 어떤 영향들까지도 가세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기상 정보를 잘 좀 시원하지는 않지만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기상캐스터 분들도 그 예보하는 거 만약 틀리면 시청자분들 화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당히 좀 이렇게 그 아량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그 올해 1호 태풍 우립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태풍은 좀 늦은 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보통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뭐 5월 달에도 영향을 줬던 태풍이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30년 자료를 봤을 때는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영향을 주는 게 우리나라의 태풍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북반구의 태평양의 서쪽 바다에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꾸준하게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맘때 만들어지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지는 그 순번에 따라서 번호를 매기는데 보통은 한 3, 4, 5 정도의 태풍이 원래는 이맘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호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1월 달부터 이들 지역에 굉장히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 태풍이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뜨거운 바다 위에서 엄청난 열 에너지를 고緯도까지 이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서 꼭 있어야 되는 자연 온도 조절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한 25개 정도 발생을 해서 적정한 그 필요한 위치에다가 열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과거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5월 달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 지구의 바다 온도는 뜨거워졌기 때문에 예. 태풍이 발생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올해 이렇게 늦게까지 태풍이 발달했던 거는 과거를 따졌을 때 이제 가장 근래는 9년 전인 2016년이었고요. 그 전으로도 가면은 7월 달에 1호 태풍이 발생했던 데는 1998년입니다. 예. 그 해의 기록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1998년 같은 경우에는 늦게 발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가 평년보다 10개나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개수는 2개였고요. 그러니까 평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었고 예.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늦게 발생했지만 7월 달에 무려 4개의 태풍이 발생을 했고 8월 달엔 7개의 태풍이 연이어서 그 앞서 발생하지 못했던 태풍들이 계속 연이어서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예. 1년에 26개의 평균치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2개 똑같이 영향을 줬다는 것은 늦게 발생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적은 것도 아니고 늦게 발생했다라고 해서 나머지 태풍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기상 요인의 이 태풍이라는 큰 거물급은 예.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좀 쉽지 않은 여름철 날씨 기상 정보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러면 그 태풍이 몇 개쯤 올 거라는 예측도 가능한 거예요? 일단 기상청은 이제 매월 23일이면 향후 1개월과 3개월치의 전망을 합니다. 물론 이제 4월 23일에도 뭐 5월과 6월과 7월 달의 날씨를 전망을 했지만 5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6월 달의 날씨, 6월부터 8월 달까지의 장기 전망을 했는데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한 해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 25.1개, 그러니까 25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 게 보통인 거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4개 정도, 그러니까 3, 4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기상청은 좀 평년 이맘때 발생하는 태풍보다 80% 정도에 미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과거 태풍보다는 좀 적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무조건 좀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다 비껴갔습니다. 왜 비껴갔을까요? 너무나도 뜨거운 공기의 열기를 뚫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만 너무나도 기록적인 폭염이 오랫동안 장기간 이어졌을 때 예보관님들은 내심 태풍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더위를 뚫을 수 있을 만큼의 위력한 동등급의 기상현상은 태풍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태풍이 어느 정도 올 경우에는 더위를 좀 식혀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태풍이 예년 이맘치보다 주기적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덥고 습한 공기가 덮고 있기 때문에 태풍까지도 뚫지 못하는 더위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양극화된 어떤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있었던 그 심한 폭염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가 좀 일찍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더위의 일찍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뭐 6월 달이기보다는 4월 달부터도 이미 초여름의 더위는 늘 나타났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났는데 근데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그 기온만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덥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온 말고도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보통 6월 같은 경우에는 장마 시작 전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도 그 중심 세력의 공기 덩어리가 북쪽에서 대륙에서 확장한 공기이기 때문에 낮 동안의 맑은 날씨로 인한 강한 일사로 인해서 기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은 공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낮에 받은 열기를 그대로 저장하는 그 효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밤의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낮에도 그냥 볕만 피하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더위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6월 달의 날씨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패턴이 바뀐 게 장마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습도까지 높아지는 날씨가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2020년 들어서 더 두드러지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온난화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어떤 날은 똑같이 30도가 넘었는데 비교적 건딜만 하고 어떤 날은 좀 30도가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찐 듯한 더위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습도의 영향인데 이제 좀 장마 전선과 함께 이런 이제 태풍의 영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변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공기 중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바다 온도가 지금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는 뭐 6월 달이 왜 이렇게 덥냐 7월이 더 덥냐라는 것을 논하기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인 습한 더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게 바로 온열 질환인데 벌써 올해 응급실 온열 질환자 신고가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온열 질환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더위로 인해서 쉽게 좀 지치는 거죠. 근데 지치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건강한 건장한 성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폭염 이상의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면 사실 버티기 좀 아마 앵커님 같은 경우에도 34도에 뭐 체감 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건장한 성인도 견디기 힘든데 쓰러집니다. 그렇죠. 체온 조절이 힘든 그런 뭐 고령층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극심해지는 더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견디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예년 이맘때 같으면은 이제 5월 20일부터 응급실을 찾는 온열 질환자의 어떤 증상을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은 5월 한 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른 더위가 일찍 시작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5일 정도 일찍 빠르게 당긴 5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난달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 의심 환자 수가 벌써 106명이 되는데 전년 대비를 봤을 때 지금 40%나 넘는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도 봤을 때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온열 질환으로 발생한 환자 수가 1,0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1,078명 정도였는데 2024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해는 엄청난 역대급이긴 했지만 3,704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4,000명에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더위로 인해서 좀 이제 보통 이제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체력이 저하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사병보다는 열사병의 위험 증상이기 때문에 고열인데 땀이 나지 않으면서 의식을 잃거나 좀 그 체온 조절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경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대표적인 것은 열탈진입니다. 탈수가 나타나면서 좀 어지럽고 피로감을 느끼고 그리고 뭐 무력감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고온에 노출돼서 체온이 상승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좀 일사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